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인데요. 이번엔 위례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건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돈을 벌도록 봐줘서 성남시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인데요. 이 대장동 본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설 연휴 끝나고 날짜 2개를 제시했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응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변호인을 통해 이달 27일과 31일 출석일로 제시하고 이 대표 측 반응을 기다리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공식적인 통보 절차를 밟지도 않았는데 소환 통보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현재로선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변호인을 통해서 소환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거니까요. 당대표가 직접 받아야 되는 건데 비공식적인 통보라고 규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해 7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시 내부 기밀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천화동인 1호에 숨겨진 지분을 가졌는지, 정진상, 김용 등 최측근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걸 알거나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재명 대표 또 소환 소식에 민주당이 반발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설을 앞두고 검찰이 정치를 한다며 반발했고 한 장관은 이 대표가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지났다고 맞받았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을 전해 듣고선 말을 아꼈습니다. 소환 통보 받으셨어요? 소환에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소환에 응할지를 두고 이 대표 주재로 고위 전략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소환 통지를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데 그것을 오늘 저희가 결정해서 알려드릴 일도 아니고 과정에 대한 내용을 더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빨리 추가 소환을 통보할지는 몰랐다는 반응인데 설을 앞둔 정치검찰의 악랄한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당 수석 사무부총장은 SNS에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의 소환에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입니다. 통상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당당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며 소환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하나 더 있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3시간 뒤면 한국에 도착합니다. 김 전 회장,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고 언론 인터뷰도 했던데 이 검찰은 곧바로 체포조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태국 방콕의 외국인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일 오전 8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방콕발 비행기 탑승 즉시 김 전 회장을 체포하고 귀국 직후 바로 수원지검으로 데려갈 방침입니다. 김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면서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선 책임질 건 지겠다면서도 개인 돈을 준 것이니 회사 돈 날린 건 없다면서 배임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만난 적 없다는 김 전 회장 주장을 근거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소설을 넘어 마녀 사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거 남욱 변호사, 최서원 씨도 해외에서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했지만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검찰은 체포영장 효력이 끝나는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늦어도 모레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성남FC로 소환한 지 엿새 만에 또 이제 소환 통보를 한 건데요. 민주당은 무슨 쪼개기 소환하냐 이런 반발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은 갑자기 소환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11월에 이미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였고요.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또 별도의 의견 조율 없이요. 성남FC와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각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대표를 각각 불렀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소환이 되면 위례 신도시 개발, 대장동 개발 의혹 조사를 할 건데 뭘 물어보게 될까요? 네. 우선 대장동 사건부터 살펴보면요.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서 7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안겨주었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준 혐의로 이미 기소가 돼 있거든요. 이 대표도 시 내부 정보 유출 이런 걸 통해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천화동인 1호 배당 수익 중 428억 원을 약속받았는지 또 측근들이 선거자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 알았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할 게 많아 보이는데요. 자, 민주당은 그동안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니냐, 물증이 없는 것 아니냐 공격을 했거든요. 검찰이 대표 소환까지 통보를 한 거 보면 뭔가 확실한 물증을 잡은 걸까요?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살펴보면 나흘 전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혐의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이득을 취하거나 누군가 이익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법인데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넘겨서 대장동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이 된 뒤에 이 대표 측근과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엿새 전에는 소환 조사에 응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대표 측은 아직 아무것도 정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고요. 또 검찰의 소환 통보도 공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서 당장 소환에 응할지 결정할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는요. 무도한 야당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소환에 응하자 이런 주장과 검찰의 쪼개기 소환이 이 대표 모욕주기인 만큼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설 민심을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소환에 응할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자, 성남FC 의혹 관련해서는 조사는 했는데 구속영장까지는 아직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례 대장동 조사를 하니까 함께 엮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검찰이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인 건 맞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요. 일단 성남FC와 대장동 사건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서 민간업자와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고요.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구속영장을 한 번에 청구하려면 두 사건 중 하나를 성남지청이나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사건 이송 절차를 거치기보다 성남FC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이 성남지청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법조계 관측도 나옵니다.
자, 이 와중에 내일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송환이 됩니다.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된 건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이 수사와 관련해서 그럼 또 소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김성태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회장을 모른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부터 본격 시작될 이 김성태 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9월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명시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 흐름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이 대표 또 한 번 검찰 소환 통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중입니다.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이 원전 협력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출한 최초의 원전인 바라카 원전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아랍에미리트 측이 관리 부실을 우려했던 곳이죠. 아부다비 현지에서 노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기간에 바라카 원전을 찾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수주한 한국 첫 해외 수출 원전으로 양국 정상회담에서 신뢰의 상징으로 언급됐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 가속화와 SMR 등 미래 첨단 원전 협력 기반의 틀도 마련하였습니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은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며 바라카 원전 건설의 신뢰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이 보여준 약속 이행은 기적과 같은 사례다. 한국을 대단히 신뢰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바라카 원전 방문은 지난 정부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양국 원전 협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펴자 UAE 측은 바라카 원전 관리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양국 우정의 상징인 원전 협력에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저장 포집 활용 등 청정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지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양국 기업인들이 여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순방에 동행한 경제인들과 만찬도 가질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김건희 여사의 행보입니다. 공개 일정을 최소화했던 지난 순방 때와는 확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거의 모든 일정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크부대 장병들의 기념 촬영이 끝나자 김건희 여사가 장병들 요청으로 별도의 촬영 시간을 갖습니다. 여사님! 자, 뒤에 분들도 한번 해주십시오. 여사님! 장병들의 임무 수행에 대해 묻고 답변도 듣습니다. 수중 폭파? 이거 설치하고 해상 6m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겁지 않나? 고맙습니다. 아크부대 여군들과는 생활관에서 따로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순방 4일째인 오늘까지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거의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영부인으로서 역할에 적극적입니다. 지난 동남아 순방 등에서 개별 일정을 한 뒤 사후 공개하는 형식으로 노출을 최소화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의 마음을 전하는 데 김 여사의 문화예술계 경험과 전문성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이슬람 사원을 방문할 때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샤일라를 착용했습니다. 어제는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 장관 안내로 대통령궁 도서관을 둘러봤고 무함마드 대통령의 모친이 마련한 친교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지난주 나경원 전 의원 윤심 논란이 계속됐었죠. 이번 주 나 전 의원은 당권 출마에 더 다가섰습니다. 이르면 내일 대구에서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인데 대통령 순방을 배려해 공식 선언은 대통령이 돌아온 직후에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을 떠올리며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도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이르면 오는 21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1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입니다. 복수의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대구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 공식 출마 선언은 윤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에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출마 의사는 지속적으로 밝히되 대통령이 국내에 없을 때 기습 출마 선언을 했다는 비난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나 전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공개하며 한 번도 당을 떠나본 적 없는 보수의 본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탈당했다 복당한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자 다른 후보들은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자제하면서 우리 당을 위한 행보들 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장연대란 말은 이미 벌써 다 철질한 것이니까요. 누가 되더라도 시너지가 나고 컨벤션 효과가 나야지 그 당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중심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치러질 선거입니다. 당대표 얼굴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고. 오선의 조경태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지난주 나경원 전 의원과의 이 윤심 논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30%대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나친 정치 개입 논란으로 이 민심이 악화된 이 대통령도 부담이고 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 나경원 전 의원에게도 부담이라는 분석인데요. 여론보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주에 조사가 된 건데 39.3%를 기록했습니다. 5주 만에 30%대로 떨어진 겁니다. 일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을 한 지난 10일 이 주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하락세를 보였고 이 윤 대통령이 기후환경 제사직까지 해임하며 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13일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12일과 13일에 같은 업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이 당권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었는데요. 이 친윤 지원을 받는 김기현 의원이 처음으로 나 전 의원을 따라잡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당원들에게 윤심은 통했지만 이 민심은 약화됐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통령의 의중에 안응하거나 영향을 받게 되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당내의 분열, 혼란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줘서 지지율이 내려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충돌은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설령 김기현 의원이 당선되더라도 너무 윤심에 기대면 이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처럼 비춰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나 전 의원 측도 이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하면 다시 대통령 지지율은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정식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게 무려 11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때입니다. 오늘 강제징용 문제를 풀려고 한국 실무 책임자가 일본에 갔는데요. 잘 풀리면 이르면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우리 정부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11년 동안 끊겼던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인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의 제3자를 통한 변제 방안을 공식화한 뒤 오늘 외교실무 총책임자가 일본을 찾아 협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 토론회 등을 그 결과를 전하며 우리 국내적 분위기도 전달하였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범 기업의 기금 참여나 일본 정부의 사죄 등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일본 정부에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2019년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일괄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어깃장을 놓던 일본도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できる限り速やかに日韓二国間の懸案を解決し、日韓関係を健全な形に戻し、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所存です。 다만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해법 마련까지 힘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가슴에 뭘까요? 네, 손이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이잖아요. 환영 행사 때에 이 장면을 두고 뒷말이 나왔습니다. 네, 이 장면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애국가가 연주되자 윤 대통령 내외가 가슴에 손을 얹어서 예를 표하죠.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국가가 연주될 때 나머지 참모들은 저렇게 차렷 자세로 있지만 윤 대통령은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네, 다른 나라 국가가 나올 때 우리 대통령이 격려한 게 맞냐?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미국 국가가 나올 때 가슴 격려를 했었죠. 또 지난해 9월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도 캐나다 국가가 나올 때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살짝 됐었는데 대통령실은 상대국을 존중하는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낯설긴 해요, 그래도. 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거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손을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상대 국가에 손을 올리는 유일한 정상이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과거 사례도 찾아봤는데요.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이 전직 대통령들 모두 상대국 국가 연주에 가슴 격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뭐 관련 규정이라도 좀 있을까요? 그래서 외교부 의전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우리 국가, 즉 애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다른 나라 국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 의전 편람에도 애국가 관련 규정 외에 다른 나라에 대한 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없으니 틀린 건 아니지만 의전 참모들이 관례를 잘 전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야당은요, 대통령 순방 동안 한 발언을 또 문제를 삼더군요. 네,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장병들과 만나서 한 말입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UAE와의 뭐 친분을 강조한 말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발언 같네요. 네, 대통령실은 UAE와 우리나라의 유사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굳이 이란을 적성화해서 이란과의 앞날에 폭탄을 던졌다. 외교는 적을 줄여가는 건데 오히려 적을 늘리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외교적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 주제 하나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 송환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인데 몰라서 환영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김성태 전 회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하니까 매우 반갑게 저는 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무고함이 입증될 수 있는 좋은 거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당대표는 서로가 모르는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에게 변호 비용을 수십억 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우길 것을 생각하면 기가 찹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도 모른다고 하는데 검찰이 마녀 사냥을 한다면서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범죄 혐의자인데 그의 말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민주당에 유리한 부분만 그런 진술들만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장동 남욱 변호사 진술의 유불리에 따라서도 민주당이 180도 달라졌던 것처럼요. 남욱의 검찰 진술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하천대유 비리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남욱의 적은 남욱입니다. 남욱은 그렇게 들었다. 추측이다.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신빙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성태 전 회장 송환과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송환되는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의 유불리에 따라서 민주당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로에 살짝 얼어붙은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보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무려 44중 추돌 사고였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좌측 1차로에 가로로 서 있는 차량이 보이자 급히 차로를 바꿔보지만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합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 포천 방향 축성령 터널 앞 500m 지점에서 44중 추돌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9시 10분쯤. 1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3차로로 미끄러지며 속도를 급하게 줄입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며 뒤엉켰습니다. 브레이크가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스케이트 탄 것처럼 완전히 S자로 완전히 돌아서 다른 차를 때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고로 중간에 낀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47명이 다쳤습니다. 눈길 교통사고로 빙판길에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연쇄 추돌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건 블랙아이스. 도로 위에 내린 눈비가 기온 저하로 얼어붙는 현상으로 얼음막이 얇고 투명해 운전자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핸들 조향을 급격하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브레이크를 급격하게 밟으시게 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차가 이제 스핀이 되면서 미끄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일 제설제를 3차례 뿌렸고 마지막 뿌린 시간은 오후 5시 20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강원 지역은 주말 사이에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마을 일부는 고립돼 있고요. 축사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다시 찾아온 한파에 쌓인 눈은 얼어붙었는데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블랙아이스도 걱정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눈에 파묻힌 차량들이 줄줄이 멈춰서 있습니다. 눈을 헤치고 차로 가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침 출근은 포기했습니다. 오늘은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사정 얘기해가지고 오전 근무를 뺐는데 겨우 눈을 치웠더니 이번엔 얼어붙은 문이 말썽입니다. 따뜻한 물 가져와서 타올로 해갖고 계속 스팀식으로 문짝을 녹여갖고 문짝이 안 열리니까 그래갖고 문짝을 녹였던 거예요. 그제부터 사흘간 미시령 60.7cm, 속초 설악동 40.7cm 등 강원 지역엔 눈폭탄에 이어 한파가 덮쳤습니다. 중장비를 투입해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쌓인 눈이 너무 많아 더디기만 합니다. 시내 주요 도로는 어느 정도 제설이 됐지만 골목길과 이면도로는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걸어다니기조차 힘듭니다. 철원군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1톤 화물 차량이 논두렁 아래로 빠졌습니다. 고성군 간성읍에선 폭설로 축사가 무너졌고 이 마을에 사는 7가구는 고립된 상태입니다. 고립된 마을은 이 마을 이장님이 치워주셔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네요. 교통사고와 낙상, 안전조치 등 강원 지역 폭설 피해 신고는 어제와 오늘 사이 120여 건에 달합니다. 기상청은 폭설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블랙아이스 등 빙판길이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정모입니다. 네,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탑승객 2명은 겨울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난 군인 아버지와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마을이 보이고 착륙을 앞둔 승객들은 들떠 있습니다. 잠시 뒤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큰 폭발음과 함께 10초 만에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어제 네팔에서 추락한 비행기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사고기 항공사의 로고가 보이고 SNS로 라이브 방송을 한 승객 이름은 승객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에 거의 도착한 예티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건 현지 시간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वहाँ पर एक बहुत बड़ी फ्लेम आ गई थी मैं डर गया था मैं तो वो सीन देखकर डर गया था 수색 첫날인 어제 시신 68구를 찾은 구조당국은 나머지 4명의 생사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는 현지 경찰을 인용해 한국인 탑승객 2명 중 1명인 육군 상사 40대 유모 씨가 사망자 신원 확인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께 탑승한 10대 아들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인 승객 사망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만 산비탈과 협곡에 비행기 잔해가 흩어져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दुखद भयो हैन अब यसको उद्धार कार्यको निम्ति सम्पूर्ण शक्ति लगाइएको छ नेपाली सेना सशस्त्र प्रहरी सबै 네팔 당국은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코로나 7차 대유행도 정점 지났다는 게 방역당국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3년이나 써온 이 실내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지 관심 커지고 있는데요. 자, 설 연휴 이후인 이달 30일에 의무 해제가 유력합니다.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간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 위중증 환자도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합니다. 위험 요소는 일단 국내여행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극기화의 유행이 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 안정화 등 4개 지표 중 2개가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지표는 이미 충족됐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회의에선 해제 시점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는데 1월 30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방역당국 핵심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월요일부터 마스크 권고 전환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전 해제하는 것보다 현재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 등을 설 기간 동안 지켜보자는 겁니다. 다만 마스크가 권고로 전환돼도 병원과 약국, 지하철, 버스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자문위원회 권고가 나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를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20대 중국인이 숨졌습니다. 이 재수술을 받고 싶어서 한국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의료사고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골목길로 구급차 2대가 잇따라 도착하고 구급대원이 들것을 끌고 병원 건물로 달려갑니다. 곧이어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도 도착합니다. 지난 10일 저녁 6시 반쯤 성형외과 의원에서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차량이 왔길래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폐가 나한테야 되겠다고 스스로가 죽었죠. 생각만 하고 있었죠. 성형수술을 시작하기 직전 마취 상태에 있던 20대 중국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겁니다. 여성은 1차 수면 마취를 한 뒤 2차로 수술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정해진 용량 내에서 마취약을 주입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중국에서 이마 성형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을 호소하며 재수술을 위해 해당 병원을 찾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채널A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유족이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의료사고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하게 다니게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들여서 다리를 건설했는데 이 버스나 화물차는 진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곳들 전민영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공사가 마무리된 다리입니다. 하지만 2달째 이 앞에는 통제선과 울타리가 둘러진 채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왜 지어놓고도 개통조차 못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2차선 다리. 원주 시내와 기업 도시를 잇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옆에는 일방 통행용 다리가 놓여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폭이 좁습니다. 사망사고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리가 넓혀지는 줄 알았어요. 새로 그냥 일방 통행 마냥 자전거 도로처럼 생기는 줄 몰랐어요. 기존 다리의 통행량을 분산시키겠다며 원주시가 10억 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말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의 폭이 너무 좁아 대형 차량은 우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엉망진창이죠. 한 번에 못 들어와요. 차선에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와야 돼요. 그것도 간신히 들어와요. 이런 차는 못 다녀요. 돈을 들여서 왜 저렇게 하는지 조금 경기나 승용차도 뭐 불안해도 다니겠어요? 운전 잘못하다가는 그냥 다 긁을 것 같은데? 임시 개통 때는 교통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개통했을 때 저 시내까지 밀렸어요. 여기 저 버스 같은 게 이제 못 들어가서. 원주시는 상수관과 가스관을 피하다 보니 다리 설계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화로를 일부 폭 조정을 해서 차가 회전할 수 있는 회전 반경을 주거나 구조물로 이렇게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좀 찾아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십억 세금을 들이고 방치 중인 구조물 사례는 전북 군산에도 있었습니다. 서해안의 보물섬 중 하나라 불리는 장자도. 옥빛 바다 위 작은 암초 위엔 전망대가 설치돼 있고 300m 떨어진 장자도와 물에 뜨는 다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태풍에 파손된 채 중간 부분이 뚝 끊겼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18년 28억 원을 들여 만든 해상낚시공원이지만 3년째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도로 인해서 부서진 거죠. 파도가 치니까 부서진 거. 기자가 올라가 봤더니 바람이 없는데도 흔들거립니다. 다리는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바닥재가 들려서 위험한 상황이고요. 한쪽에는 버려진 어망과 쓰레기가 뒤엉켜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관광 자원인데 이렇게 되고 운영을 못했잖아요. 처음에 조금 삐그덕했을 때 딱 보수를 했어야 하거든. 지자체는 보수를 하거나 철거 후 자재 재활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풍이나 태풍에 의해서 막아줄 수 있는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안전성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 보수 계획하고 운영 방안은 상반기 중으로 다 마무리 지어서. 꼼꼼한 설계 없는 졸속 사업 추진으로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한 정유사가 직원들에게 1000%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고유가의 서민들은 싼 주유소 찾아 헤매는데요. 금리 올라서 은행 직원들 돈잔치 벌이고 기름값 올라서 정유사 직원들 성과급 받고 이 사실상 앉아서 돈 버는 이들에게 횡재세 매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현대오일뱅크가 기본급 1000% 수준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고유가로 수익성이 높아져 최대 실적을 거두자 그 이익을 직원들과 나눈 겁니다. 현대오일뱅크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역시 4조 원을 넘겼고 S-오일 역시 3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실적까지 더하면 연간 영업이익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정유사들의 성과급 규모 역시 클 전망. 지난해 리터당 2,000원 넘는 기름값에 허덕였던 시민들은 허탈해합니다. 맥이 빠지죠. 그런 경우는 좀 기름값을 좀 인하해서 우리 생활하는데 좀 편리성을 좀 줬으면. 100원, 50원 싼데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직장생활은 100% 보너스도 진짜 힘든데 그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치권에선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에서 얻은 횡재에 가까운 이익인 만큼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경제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횡재 이익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횡재 이익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횡재세 형식으로 다시 거두어 들여서 하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국제유가가 떨어지며 이익이 줄었고 저유가 시대 손실은 업계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설 앞두고 선물 고민하실 텐데요. 이 마음은 가득한데 비용이 걸림돌이죠. 고물가 시대 실속 있고 저렴한 선물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선물 세트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형마트. 5만 원 아래 실속 선물 세트가 눈에 많이 띕니다. 12개의 사과 한 상자가 29,900원, 김 세트는 10,000원이 안 됩니다. 고물가 여파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선물을 찾는 알뜰 소비족을 겨냥한 겁니다. 몇 플러스 원 뭐 이렇게 주는 걸로 좀 보고 있고 5만 원대 이하 가성비 좋은 선물 세트로만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일단 인원이 좀 많아서 여러분이 나눠 먹을 수 있게 약간 좀 잘 나눠져 있는 뭐 한과나 견과류 이런 것들로 좀 보고 있어요. 주로 이 통조림 되어 있는 게 좀 가격이 싼 것 같아서 보고 있어요. 9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좀 부담이 많이 가서 가격을 좀 낮춰서. 지난해 10만 원을 훌쩍 넘던 한우 세트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 99,000원 한우 세트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번 설은 저렴한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이렇게 가격을 낮춘 제품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더 팔렸습니다. 지난 설과 비교해도 호주 미국산 소고기 세트 판매량은 3배 이상, 3만 원대 사과와 배 세트는 50% 이상 늘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도 실속 선물 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45% 넘게 늘었고 전체 설 선물 세트의 70%를 5만 원 이하의 제품으로 준비한 곳도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도 10만 원 아래 제품 비중이 80%로 작년보다 18%포인트 늘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설 선물 트렌드도 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자, 이 뉴스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 자회사가 세계 최초로 반도체 세정 기술을 개발했는데 한 연구원이 그 도면을 빼내 중국에 팔아넘긴 겁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인지 수조 원대 피해가 우려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액체와 기체 상태를 넘어선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방식과 달리 세정 과정에서 반도체 기판의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독점으로 납품되는 기술이자 국가 핵심 기술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킨 세메스 전직 연구원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퇴직 후 다른 회사를 설립한 뒤 이 장비의 도면을 부정 취득하고 브로커를 통해 중국 기업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비 한 대당 240억여 원을 받고 이후엔 모든 기술을 중국 측에 넘기겠다는 뒷거래까지 맺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A씨에게 도면을 넘긴 협력사 대표는 투자금 등 46억 원, 브로커는 중국 합작법인 지분과 현금 등 55억 원을 챙겼습니다. 일단 표면적 손해는 세메스사의 연구개발비 350억 원 정도지만 그 이면의 손해는 천문학적입니다.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유출이 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기업의 생존은 물론 국가 경쟁력, 국가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는 모 회사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경쟁력 약화까지 더해 피해액이 수조 원 이상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미국의 유력 시상식인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드라마 파친코가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 상을 탔습니다. 이로써 한국계 드라마는 지난해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2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연선 기자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으로 이름을 날린 박은빈이 화사한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드라마 파친코의 주인공 김민하도 노란색 드레스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총 8개 후보 속에 한국계 두 작품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은 파친코의 차지였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은 골든글로브 그리고 배우 조합상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와 TV 분야 시상식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오징어 게임에 이어 한국계 드라마는 2년 연속 수상의 경사를 맞았습니다. 파친코엔 4대에 걸쳐 제1동포로 살아나가는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의 미국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입니다. 주인공 선자 역을 맡았던 배우 윤여정은 2년 전 영화 미나리에 이어 또 한 번 이 시상식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Country has their own history. Sometimes it's beautiful, but sometimes it's ugly. 파친코는 침략당했던 나라의 아픔과 이민사회의 현실을 설득력 있게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신인 배우 김민아는 역경에 굴하지 않는 젊은 시절의 선자 역을 잘 소화해내면서 무서운 시내로 떠올랐습니다. 지가 밤낮으로 일해가 손톱이 다 부러지고. 파친코는 미국 제작사와 제작진이 한국의 이야기와 배우로 만든 작품입니다. 영화 미나리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는 한국의 콘텐츠가 그 외연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3차원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가요, 서울시 행정서비스에 도입됐습니다. 주민등록 등본도 떼고 또 서울시장에게 직접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는데요. 김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아바타가 서울시청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회의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회의에도 참석하고 서울광장에선 시민들과 소통합니다. 서울시가 오늘 공개한 3차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아바타가 대신 세금 상담을 받고 주민등록 등본 같은 행정서류도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열린 공간인 시청이지만 시장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없죠. 하지만 가상 공간에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실제와 똑같이 구현된 시장실에서 오 시장 아바타와 인사를 나누고 시정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실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엄마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해요. 대면 상담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꿀벌, 사막여우 등 접근하기 편한 아바타로 상담을 합니다. 서울의 10대 관광 명소는 360도 실사 영상 기반으로 구현됐습니다. 메타버스 서울에 들어간 예산은 지금까지 20억 원.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시정 전 분야의 행정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엔 한파특보가 발효됐죠. 시베리아엔 북극 한파가 덮쳤습니다.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날씨인데요. 이 포크로 집어올린 면이 통째로 얼어붙을 정도라고 합니다.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기에 담긴 면을 포크로 집어올렸더니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을 태운 말은 허리까지 눈에 파묻혀 힘겹게 헤쳐나갑니다.
겨울마다 최강 한파가 들이닥치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한낮인데도 도심 기온은 영하 5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생선들을 밖에 내놓은 가게들은 냉동고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살인적인 추위에 익숙한 주민들도 이번 한파가 당혹스럽습니다. Сегодня очень холодная погода, но из-за покупателей. Я думаю, что все-таки все равно аномальные они уже, потому что так долго и такие низкие температуры стоят. 야쿠츠크의 내일 수은주는 영하 56도, 올레뇨크도 영하 53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달 말까지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예보됐습니다. 시베리아를 덮친 북극 한파는 남쪽으로 광범위하게 맹위를 떨쳐 이란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 내린 폭설로 차들은 거부기 운행을 하고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례적인 한파로 난방용 가스 수요가 폭증해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خوبیه و هم برفش هم خوبه برف خوبیه فقط یه سری مشکلات برای یه سری از هموطنمون تو شمال غرب و مثل که خراسان پیش اومده که سرد اونجا 가스 قطع. 지난주 깜짝 봄 날씨를 맞이했던 우리나라도 북극 한파 영향을 받아 설 연휴에도 맹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하루 사이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영하 7도 등 전반적으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더 낮아지겠습니다.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추위는 설 연휴까지 계속됩니다. 주 중반 잠깐 기온이 오르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는 깨끗한데요.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영서로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 영하 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도, 전주는 3도가 예상됩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서부에, 금요일에는 제주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을 공격하면 즉각 제재하겠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경고가 논란입니다. 계파 갈등을 막으려는 취지라지만 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 한마디 하지 말라는 건 재갈 물리기 아니냐는 이 반발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대한 우려의 그 근원, 맹목적인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를 해치기 때문이죠. 비판하면서 닮아가선 안 되겠지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윤심보다 큰 민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